예, 이런 변이 있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아이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이거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예, 이런 변이 간추린 2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본회의장 누드 사진 검색, 세월호 유언비어 카톡 유포 등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온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장애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집시법 개정안을 지난 2일자로 대표 발의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지난 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인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이 선고된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예, 북한 보위부에서 집화돼 국내외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가 오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저도 변호인단에 이름은 올려놨는데 아무 역할을 못했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홍 씨는 무죄 선고와 동시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홍 씨를 피의자로 조사하며 작성한 신문 조서들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로 기소돼 논란을 불렀던 박정근 씨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40자 이하의 단문으로 소통되는 트윗은 개별 내용이 반국가단체 주장과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이라고 쉽게 추론해선 안 된다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적법하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 이런 변이 간추린 2주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예, 오늘 일단은 오프닝 저 혼자 했습니다. 항상 많은 분들이 저 혼자 마이크를 잡았을 때 걱정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조금 있다가 이재정 변호사님이 오실 겁니다. 다만 이광철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재판이 또 있으셔가지고 좀 참석하기가 좀 어려우시다 그러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이재정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공 것 같잖아요. 그런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이변입니다. 숨 좀 돌려도 될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진짜 저도 여기 오는데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걸 감안하고 일찍 나섰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육아 중이잖아요. 집에서부터 나오던 길인데 때 맞춰 나온다고 서둘러 나왔는데 저희 집이 또 서울이 아닙니다. 경기 도민인데요. 나서던 길이 아무튼 계속 연이어 막혔네요. 죄송합니다. 아까워요. 5분 상간에. 성실한 이번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지각을 하고. 그렇지만 오면서 방송 들었어요. 주차하면서 들었는데 멘트 잘 읽어주시네요. 예. 아니 몇 번에 세련돼 가고 계세요. 저희 PD님이 몇 번 머리를 쥐어 뜯으셨어요. 예? 신호하고 제가 안 맞게 막 해가지고. 그런가요? 그것까지는 체크를 또 못했네요. 참, 그래도 그렇게 단련이 되는 거죠, 뭐. 예. 그렇게 단련이 되다 보면은, 이제 이광철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벽 보고 방송하시는 경제까지 이르를 수 있다는 거.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아니, 실은 오늘 이광철 변호사님도 같이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녹음이라도 해서 3명이 모두 모여있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게요. 예, 그래도 생방이 더 낫지 않겠느냐. 호흡하면서 방송할 수 있는 게 방송하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에서 이광철 변호사님이 오늘 부득이 빠지신 거니까, 너무 원망 마세요. 그러니까 참여하시려고 노력하셨다는 거. 그러게 말입니다. 제 기억에 1년 전이었나요? 1년 전에 아마 그때 추석 맞이해서 아마 처음 셋이서 같이 방송을 했었고. 맞습니다. 이재정이 70정오에서. 예. 그때 이상하게 순위가 높게 나와서. 이상하게. 예, 굉장히 이상하게 순위가 높게 나와서 그 다음에 파일럿 실험 방송이었던 이것이 이제 이런 변이 있나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죠? 그렇죠. 파일럿 방송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재정이 70.5가 퇴출당했다는 거. 영광과 흑역사가 함께하는 제2승에서는 함께하는. 그렇죠. 예. 새롭습니다. 벌써 1년이네요. 네, 1년이 됐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죠? 이렇게 늦게 방송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제 운전해서 오는 동안 가을 공기, 가을 하늘, 이렇게 느끼면서 문득 작년 이맘때를 떠올리긴 했었는데, 맞아요. 이런 변이 작년 이맘때 시작했네요. 맞아요. 1주년 특집 방송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우리가? 1주년인지 바로 이 순간 알았다는 거, 우리가. 이 순간 알았다는 거. 저도 방금 말씀해 주셔서 알았다는 거. 예, 금주에 뉴스 혼자서 이렇게 쫙 읽어주셨는데, 정말 뉴스가 많아요. 너무 많죠? 예, 법적인 코멘트 해가지고 저희가 얘기하고 싶었던 뉴스들이 오늘 1시간 반을 채우기에는 1시간 반으로는 너무 부족할 정도로 많아요. 특히 또 뉴스 중에는 저희 이 자리에는 부재하시지만 이광철 변호사님께서 또 승소하신 그렇죠. 뉴스도 있는데 이광철 변호사님 재판 여건만 괜찮으시면 전화 연결해서 그건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예, 한 2부쯤에 이광철 변호사님 연결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소식 전해드릴게요. 혹시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이라고 해서 기소됐었던 홍모 씨 사건 관련된 변호사들하고도 연결이 가능한가요? 지금 오늘 바쁘신가 봐요. 제 생각에 지금 벌써 한잔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언론사에서도 전화가 많이 오고, 아무 바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심증은 어딘가서 아까 이제 선고 시간 이후부터, 한 점심 무렵부터 아마 드시고 계시지 않을까. 유우성 씨 재판 때도. 그렇죠. 그렇게 낮술 드시더라고요. 거의 그 멤버거든요. 그렇죠. 많이 겹쳐서. 이게 비화인데요. 그때 아마 우리가 선고 직후에 변호사님 한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눴죠. 근데 원래는 장경욱 변호사님이야 다른 변호사님을 섭외하려고 했는데 다들 이제 음주의 정도가 치사량 이상이 되셔가지고
그걸로는 방송이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그나마 멀쩡하신 우리 김용민 변호사를 예,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김용민 변호사는 술자리로 가고 있던 길이어서 간발의 차로 예, 음주 직전에 붙잡았습니다. 아마 오늘은 다들 뭐 기뻐하셔도 될 듯해요. 예, 술 한잔 하고 계셔도 되죠. 고생하셨거든요, 이 사건. 예, 장경욱 변호사님 공식적으로 국정원에서 저 사람은 정말 패소 전문 변호사다라고 찍었던 변호사 아닙니까? 국가보안법 저 사람한테 가면은 7년 나온다. 형량이 더 세진다. 그렇지. 정말 신빙성 있는 조언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간첩 피의자들께서 이게 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망설이셨다는 후문이 있는데. 2건 연달아 승소하셨어요. 2건도 보통 2건이 아니에요. 그럼요. 이건 사실은 유우성 씨 사건이 한참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예. 검찰이 사실 반전의 카드로 꺼내들었던 사건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위부 직파 간첩 사건이 또 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제출했던 증거들이 이렇게 훌륭하다라는 걸 합심센터. 그렇죠. 에서 조사 내용이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딱 치고 나온 그 카드를 다시 한번 꺾어버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무죄의 이유가 바로 그 야심차게 준비한 그들의 그 조서가. 그렇죠. 그 증거가 기각이 된 거죠. 이제 인정이 안 된 거죠.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해서 무죄가 나온 거니까 국정원들 오늘 하루 뭐 어떻게 국정원은 내 생각에 다른 의미에서 술을 먹고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의미에서 이제 어떡하나 막 이러면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떤 기자분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유우성 씨 사건 뒤로 자기네가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유우성 씨, 즉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무죄가 나온 뒤로 국가보안법 사건이 확 줄었대요. 네, 반면에 집시법 사건은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예. 그래서 이 경향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던데 사실 뭐 그동안 그 국가보안법 사건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찬양고문을 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파장을 던져왔던 사건은 간첩 사건들이잖아요. 그리고 간첩 사건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 합심센터에서 나왔던 건데 그렇죠. 예. 유우성 씨 사건 이후로 합심센터에서 뭔가 진술을 막 받아내고 하는 게 어려워졌다는 거고. 네. 특히 이번에 이제 홍모 씨도 무죄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그 합심센터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진술을 국정원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뭐 장경호 변호사님 이외에도 많은 변호사님들이 또 수고를 하셨지만 어쨌든 장경호 변호사님 개인사로도 정말 개인 변호사 경력에서도 스스로 뭐 최고로 꼽을 만큼의 경험이시지 않을까 싶지만 우리 국가보안법 사회에서도 그렇죠. 사실은 유우성 씨 사건 이후에 바로 이 사건이 사실 왔었어요. 그러니까 유우성 씨 항소심 진행될 때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유우성 씨 사건하고는 달리 이 사건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물론 그렇죠. 유우성 씨 사건 때도 많은 동료 변호사들이 이거 좀 조심해서 접근해라. 예, 함부로 막 저희들조차도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은 더 신중해야 된다. 역공작일 수도 있다 오히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장경욱 변호사님이 뚝심 있게 불도저 장경욱 불도저처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확실하다. 이건 확실히 무죄다라고 해서 그 수많은 걱정 어린 그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다 무시하시고 이 사건을 진행하셨죠. 예, 아예님 올려주셨는데 장경욱 변호사님 디스하시는 거예요? 디스를 할 수가 없죠 그분에게는. 예, 그걸 칭송하는 건데 디스로 왜 들리는가 싶은 생각이네요. 예. 장경욱 변호사님 지금 뭐 국가보안법 사건 하시면서 늘 패소하셨지만 그 패소하셨던 그 경험들이 그러니까 패소라고 해서 뭐 물론 피의자들은 다들 뭐 형을 살기도 하고 그 중에는 정말 억울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지만 그런 역사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오늘의 결과 그 끈질긴 추적이 가능하게끔 역사들을 차근차근 밟아오신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진일보한 판결들 계속 이제 저들이 공격하면 우리는 이렇게 철퇴를 가면서 진일보한 판결들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 관련돼서 트위터 그러니까 쓰셔서 국가보안법 걸렸던 아동 사진 작가인 박정근 씨하고 그 다음에 그 홍모 씨 담당했던 변호사 한 명 정도를 연결하든지 좀 모셔서 같이 얘기 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예전부터 그 얘기 했었잖아요. 기획 한번 해보자고. 간변 특집 이렇게 해서. 간변 특집. 예, 아니면 네. 국가보안법 특집 이렇게 해서 한번 훑어봐도 굉장히 유익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또 이 사건을 또 다루려니까 또 9월 11일 날 아마 원세훈 또 선거공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마 이슈들이 넘쳐나는 또 9월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9월달. 듭니다. 9월달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9월달이라고 해야 돼요? 9월달이라고 하나요? 9월달이라고 하나요? 아, 저는 근데 몸에 배인 이 발음이 이제 경상도 사투리에서 연유한 것들이 많아서. 근데 9월달 이러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효과. 어색한 것처럼. 네. 저희 조금 있다가 이광철 변호사님 모셔가지고 그 박정근 씨 무죄 사건 얘기는 또 마찬가지 또 하나의 국가법부 사건인데 말씀 들어보기로 하고요. 다른 이슈 먼저 박 변호사님께서 포문을 열어보시겠어요? 우리 세월호 네. 유가족 얘기 간단히 이제 박 변호사님 계속 관여하고 계시니까 점검해보고 또 관련된 뉴스가 또 오늘 있잖아요. 예. 같이 얘기해보죠. 일단은 먼저 좀 안내를 해드릴 게 있는데요. 예. 세월호 가족분들은 추석 연휴에도 광화문,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 이 세 곳의 농성장 계속 지키신다. 그래서 각자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서울에 계시면 그럼 농성장들 좀 방문해서 같이 좀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광화문 광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분들이 나오는 기획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추석 당일날에는 왼발의 디바 이은미 씨가 오셔가지고 즐거운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실 것 같고요. 다음 날인 9일날에는 강산혜 씨가 오세요. 네, 그래서 이틀 연속 진짜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들이 나오셔서 저 같은 경우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도 시간이 되시거나 여건이 허락하면 좀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아니 저희가 선물도 교환하고 고향 가면서 이렇게 들떠 있는 와중에 누구보다도 그 가슴이 더 아파 오실 분들이 또 유가족 분들이시지 않겠어요? 네.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 첫 명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스산함이 더하실 것 같으네요. 예. 하여튼 말씀들 그렇게 하세요. 추석이 정확히 언제인지도 기억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전의 추석과는 앞으로의 추석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7월 12일 날인가요? 국회 농성하러 올라왔을 때도 이렇게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거의 2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죠. 많은 가족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거 좀 알려드리고요. 지금 아까 간추린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어쩝니까? 야주시 어쩝니까? 개정안인데요. 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새로운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문화재가 있으면 그 인근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아마 30회일 거예요. 30회 연속으로. 그렇죠. 같은 장소에서 30일 연속으로 집회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일단은 문화재 근처에서 집회나 시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쌍용자동차의 그 대한문 농성장. 덕수궁 대한문. 원래 그때도 새누리당 쪽에서 발의를 한번 했었던 안이에요. 그때 이제 농성장의 근처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쌍용차 분들이 불을 낸 것도 아니고 취객이 불을 놓은 거죠. 그래서 문화재가 이제 한번 그 덕수궁 담이나 이쪽이 좀 탈 뻔했었는데 그거를 마치 이제 쌍용자동차 노동자 분들이 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여론을 몰아가면서 그거 봐라. 그 문화재 근처에서는 아예 집회 시위를 못 하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안을 한번 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있냐면 우리 서울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렇죠. 그리고 집회나 시위라는 것을 하려면 또 그래서 이제 한정되어 있는 허용될 수 넓은 공간이 별로 없어요. 집회나 시위를 할 만한. 그나마 있는 공간들이 이제 도심에 있는 광화문 쪽, 서울광장 쪽 이쪽인데 또 이쪽은
문화재가 밀집돼 있어요. 그렇죠. 예. 가뜩이나 대사관이 밀집돼가지고 네. 서울 시내 뭐 사람들에게 제대로 의사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은 다 집회가 불어대고 그렇죠, 있는데 어렵죠. 이제 문화재까지 도서관에 문화재가 지금 한두 가지예요. 그러니까요. 광화문 광장에는 사적 171호 고종 어극 40년 친경 기념비가 있답니다. 뭐라고요? 미처 몰랐네요. 그렇게 그 도서관에 얼마나 많은 문화재들이 그럼요. 있겠어요. 그 서울시에서는 집회하지 마라. 서울시 그런 중심부에서는 집회를 하지 그렇죠.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퍼블릭 포럼이라는 판례 이론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과거부터 좀 열린 공간으로서 집회나 시위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공간에서는 또는 다수가 방문하는 공간에서는 집회나 시위가 보다 더 보장돼야 된다는 이론이에요. 근데 그 이론이 상당히 타당한 게 집회나 시위가 워낙 중요하고 그렇죠. 또 그 중요한 집회나 시위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 열린 공간 이런 곳은 집회나 시위를 더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뭐 서울광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더 집회를 못하게 자꾸 하려는 이 최근의 이 새누리당의 태도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이다, 반민주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문제되고 또 한 부분이 30일 넘게 연속 집회하는 부분인데요. 예. 이것도 사실은 예전부터 경찰들이 추진해 오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예. 근데 한번 보시죠. 우리 사회에 어떤 민주적인 제도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음으로써 장기 집회하는 곳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밀양 같은 경우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쌍차도 엄청 오랫동안 거기서 농성을 하셨죠. 농성을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근데. 예, 그 오랜 농성이 그분들 탓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목리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귀 막고 코 막고 눈 막고 있는 그들 탓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티브로드, 재능교육, 과거에 그 뭐 유성이나 또 이런 부분들 보면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몇십일, 몇백일을 막 농성하고 고공에 올라가서도 또 막 100일 넘게 있고 막 이래도 해결될까 말까 하거든요. 신경을 아예 안 쓰죠. 예. 너 죽을 테면 죽어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30일 이후에는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편하게 지내겠다는 얘기냐. 아니 시간 많고 돈 많고 할 일 없어서 집회를 연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말 생업을 다 끊고 그 자리에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어서 나와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집회가 장기화되는 것은 그 책임을 그분들한테 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같이 이야기해서 풀어주지 못하는 이 사회가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의 말을 어떻게든 막고 손발을 묶어서 좀 조용하게 편하게 난 살겠다라는 생각들만 가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게다가 지금 대표 발의한 심재철 의원은 누굽니까? 그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아니에요? 위원장이었는데 참 위원장답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해서 가족분들의 어떤 분통을 많이 샀었죠. 아시다시피 뭐 세월호 그 특별법에 대한 유언비어를 자기가 카톡으로 막 뿌리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막말을 하기도 하고 또 국정조사 기간 보고 기간 중에는 피조사 기간이었던 해경 쪽 사람들하고 중간에 정해 시간에 차를 마시고 막 그러면서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그런 분인데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런 일련의 상황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드러낸 거죠. 세월호 국정조사 방해하기 위해서 예, 그 특위에 들어왔고 위원장의 말이에요. 직을 맡았다는 걸 스스로 보여준 거죠. 예. 뭐 관련된 그간의 역사를 막 이렇게 줄줄 이제 나열하면서 이제 심재철 의원 비난하는 글들 트윗에서도 많이 보고 또 댓글에서도 있는데요. 뭐 누드 감상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쫙 훑어주시는 분들이 이분이 많은데요. 아마 그럴 거예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이요. 예. 그 사건 아마 국정조사 위원회 위원장일걸요. 근데 한 번도 회의를 안 열었을 거예요. 아, 예.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마 비용만 받았을 거예요. 예. 그 말씀도 언제 간단히 말씀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네요. 참 일관성 있습니다. 너무 일관성 있는 분이시죠. 예. 그리고 이분이 예전에 서울역 회군의 그 책임자 아니신가 모르겠어요. 80년에. 80년에. 네.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그 학생운동 하던 당시에. 한번 뭐 아니면 죄송하고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맞다네요.
예. 예. 발빠르게 또 예. 확인을 해주시는. 그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서울역 해군 뭐야, 위아더 해군도 아니고. 80년 서울의 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네. 유화 국면이 있었죠. 그때 이제 삼국화국이 끝나고 유화 국면이 예. 있었을 때 그 당시 공공연하게 소문이 돌았었죠. 군부에서 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군부가 그렇게 일어나거나 하는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서울역에 이제 학생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군부의 진짜 그 쿠데타가 임박하자 여러 가지 어떤 그 노선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그때 이제 일부가 서울역에서 그만 철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군부가 오히려 쉽게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 또 그 본보기를 하나 보여주려고 광주 쪽에 이제 군대를 투입하는 거 쉽게 해준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그때 이제 의사결정을 이렇게 서울역에서 이제 흩어지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심재철 현 의원인 것이죠. 예. 명분은 있었네요. 이대로 청와대까지 진군하다가는 4분 5일 돼서 더 큰 피해를 볼 거니까 일단 각 학교를 해산하고 체계적 계획을 세워서 다시 진군하자. 이렇게 이제 명분을 가지고 했다지만 그분이 그 이후에 지금 오늘까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때의 해군 역시 1년에 일관성을 가진 그렇죠. 이분의 삶에 대한 태도가 아닌가 추측도 또 해보네요. 그래서 해군 얘기가 또 인터넷에 안 그래도 많이들 얘기들 하고 계시네요. 예. 저희 주말에 아까 광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들과 따뜻한 추석, 그래도 뭘로도 채워지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위로의 말씀 또 건네는 추석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일정 또 여기 올려주신 분이 있으세요. 댓글에 올려주셨는데요. 세월호 가족과 함께 보이는 국민 한가위, 광화문 세월호 광장 일정이에요. 6일입니다. 토요일이네요. 저녁 7시에 가수 강어달님 있습니다. 님이 어제 갑자기 그 네이버 검색 순위 1위에 한참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왜 그랬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혹시 세월호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공연 때문인가요? 예. 네. 워낙 또 좋아하시는 가수분들 매니아층이 많으세요. 매력적인 가수분이고 또 무대에서 보면 이제 사람을 흡입하는 그렇죠. 매력이 있어요. 굉장한 실력파 뮤지션이시죠. 예. 그리고 연극 공연도 같이 있답니다. 7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는 특별법 퀴즈 대회 그리고 윷놀이가 있네요. 네. 또 명절 분위기는 또 함께 모이셨을 때 즐기면서 또 잊지 말아야 될 건 또 기억하자 이런 것에서 마련한 행사 같네요. 저녁 7시에는 또 연극 공연이 있고요. 시민 발언대 준비되어 있네요. 8일 날입니다. 월요일이네요. 2시에 또 특별법 퀴즈 대회. 법 퀴즈 대회가 많네요. 윷놀이 있고 오후 4시에 한가위 상을 차리고 송편과 음식을 나누네요. 오후 5시에 진실의 배 띄우기라는 행사가 있고요. 저녁 7시 바로 우리 박변님이 좋아하는 가수 이은미 씨의 공연이 있습니다. 그 상 차린 게 오후 4시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시민들이 주축이 돼서 하시는 건데요. 예. 그 희생된 아이들에게 뭐라도 좀 아이들이 좋아할 그렇죠. 법한 것들을 마음이 내키시면 예. 좀 이렇게 한두 개 갖고 오셔서 상위에도 좀 놔주시고 이런 그런 아마 생각으로 기획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에는 시민들이 손수 가져오신 음식을 함께 올려서 한가위상을 차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 아이들이 같이 나눠도 먹고요. 좋아함직한 음식을 마련해 오셔도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한가위상 차리면서 마련한 음식도 일부 가지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아주 뜻깊을 것 같네요. 또 9일 화요일도 계속됩니다. 오후 2시에는 마찬가지로, 2시는 고정인가요? 특별법 퀴즈 대회 윷놀이가 있고요. 7시에는, 오래된 동아리, 굉장히 유명한 학생운동 노래, 민중가요라고 하죠. 맞습니다. 민중가요 노래패가 있는데 서울대 민중가요 노래패 메아리, 오비들의 공연이 있네요. 제 첫사랑이 메아리 출신이었는데, 예. 첫사랑은 미국에 있긴 있는데 왠지 메아리란 이름만 들어도 설레네요. 설레요. 첫사랑 메아리 출신의 노래 부르는 여성 동지 여성하고 얼마나 매력적이었을까요? 참고로 저도 노래 불렀습니다.
지금도 하시잖아요. 참여연대 노래패. 예, 가끔 띄엄띄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10일날 수요일까지 계속되네요. 10일날 수요일이 바로 가수 강산의 7시 공연. 또 박배님이 좋아하시는 가수네요. 6일부터 10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행사는 계속됩니다. 네. 여러분들 뭐 매일 오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은 또 가족 행사 없는 날 또는 가족들과 함께 뭐 행사 치르고 또 뭐 차례 치르고 이렇게 나서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강화달님이 1위였던 이유는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아나키스트님이 방금 올려주셨네요. 예, 그게 프로그램 이름인가요? 한번 다시 봐야 되겠어요. 워낙 뭐 공중파나 이런 TV에는 나오지 않는 가수셨기 때문에 공연 위주로 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봤던 가수 아니세요? 그렇죠. 강화달님 씨는. 근데 TV에 나오셨네요. 참 매력적이세요. 대중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을 만큼의 노래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람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흔히 뭐 방송 자체가 워낙 상업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다 같이 못 보는 분들이 많은데 출연을 하셨구나. 또 이제 저하고는 동갑 내기 친구예요. 그래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이거 너무 사적인 얘기인가? 따님이 있으신데 아가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노리고 있습니다. 그때 연상의 여인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주 강정 때문에 갔다가 그분 공연도 보고 끝나고 나서 이제 활동가들하고 그 무대 쓰셨던 분들 같이 모여서 이제 술자리가 벌어졌었어요. 예.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술잔을 기울이게 됐는데 그때 술자리 같이 있었던 분 중에 한 분하고 결혼하신 거예요. 예. 아시죠? 지금 남편분. 그 술자리가 이제 그 시작이었다. 술자리가 시작이었죠. 지금 숟가락 하나 얹으시는 거 아닌가요? 두 분 결혼에 지금. 그냥 옆에 귀한 바가 있었다는 있다? 거죠. 근데 그분이 이상하게 그 술자리 끝나고 다들 돌아가는데 끝까지 남아있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그러더니만 이렇게 딱 결혼하시더라고요. 강원달님의 결혼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공이 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저 되게 많이 봤거든요. 또 한 분 출몰입니다. 예.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저희 이야기 계속 나눌까요? 예.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지난 1년 국민TV는 여러분의 출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 테니 월 조합비를 받아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TV 방송을 시작하고 받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무릅쓰고 마침내 2014년 4월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TV의 지속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월 조합비 납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언론혁명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변이고요. 리변님은 부재하시고 옆에 박변님 계시네요. 예,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자, 다음 무슨 얘기 해볼까요? 오늘 간추린 뉴스 읽어주셨는데요. 네. 다음 이슈 열어보시죠. 지금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사실은 저도 이제 이렇게까지 형이 나올 줄 몰랐어요. 예. 네, 근데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광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아까도 뉴스를 읽어드렸지만 언론인이 이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돼서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이 선고된 거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예. 최근에 어떤 추세에 비춰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이제 보호수용제를 지금 부활시키려고 보호감호와 비슷한 보호수용제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법무부의 입법 예고에 대해서 조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변희재 씨하고 김광진 의원은 뭐 어떤 것 때문에 이제 공방이 오간 건가요? 일단은 그 김광진 의원이 했었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변희재 씨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명예훼손은 우리나라 명예훼손은 좀 특이하게
진실을 얘기해도 처벌이 되고 그렇죠. 또 허위의 사실을 얘기해도 처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변희재 씨가 기소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했다라는 그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이죠. 예. 네. 그리고 특이한 게 이제 구속영장이 한번 청구가 예, 됐었어요. 예. 그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다 두 보니까 번이나 예. 불출석을 했었었죠. 예. 예. 근데 변명이 웃겨요. 참석 여부를 의무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착각을 했다. 그리고 그래요? 성실하게 예. 아. 그렇게 뭐 변명을 했다고 하네요. 반면 이제 성실하게 이제 그 뒤로는 재판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예, 검찰 나가겠다고 했었죠. 예. 예. 검찰 기소대로 이제 벌금 200만 원 약식 기소 예, 300만 원을 했는데, 했는데 약식 기소를 변희재 씨가 과감하게 이제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정식 재판으로 간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약식 명령으로 나온 것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약식 명령대로 벌금 내면 끝나는 거고, 네. 약식 명령 나온 거대로 하는 것이 난 억울하다라고 하면은 정식 재판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변희재 대표가 정식 재판을 받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벌금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정식 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정식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재판을 계속 안 나간 거죠. 변희재 씨가. 그러다 보니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거, 발부가 됐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변희재 씨가 앞으로는 성실하게 출석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구속영장 당연히 이제 취소가 되고 재판을 진행되게 됐는데, 재판 결과가 최근에 어떤 언론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그리고 애초에 약식 명령이 벌금 300만 원이었던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게 징역 6개월, 그다음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선고가 나온 거죠. 예. 네. 그 사실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명예훼손죄를 명예훼손죄를 만들어서 형사처벌화하고 있는 것에 반대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옹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늘 변희재 씨만 누린다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내심 기뻐라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저희는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은 견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만 이제 변희재 씨가 워낙 악의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줬죠. 이재명 시장도 있었고 김미화 씨 사례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고 다니는 분인데요. 예. 근데 이제 이 사건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단순히 또 언론인이 피고인이 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정치인이에요. 예.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도 공인 이론을 그렇죠. 일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공인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공적인 인물,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든지 굉장히 좀 지위가 높은 공무원 같은 경우 또는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대중 앞에 항상 자신을 내놓기 때문에 공적인 인물이고, 공적인 인물의 경우에는 항상 그 비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언론 보도라든지 어떤 이런 주장이 명예훼손을 구성해서 처벌을 받으려면 악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악의. 네. 여기서 악의는 이재명 변호사님 얼마 전에 출산하신 그 악의가 아니라 악의죠. 악의. 예. 그러니까 명백하게 고의를 넘어서서 악의적이다. 넘어서 악의적이다 할 때 그런 악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악의가 있어야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냥 유죄가 나온 정도가 아니라 징역형이 나왔다는 것은 그 악의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아기가 크다니까 아기가 한 몇 살쯤 됐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아기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악의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판결문에는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이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팔로워가 6만 정도 되는 트위터리안인데 아무런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전혀 하지 않은 채, 허위의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을 써서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악의적이다라고 봤고, 특히 재판 과정 내내
본인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통 이러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한 것 같아서 조금 그렇죠. 언론인으로서 좀, 하지만 충분히 제기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 예. 이래서 그 악의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서, 이렇게 이제 중형이 나온 거죠. 전 일면으로는 변희재 씨가 이 판결문을 받고 무흐해할 부분도 있다고 봐요. 판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언론인이자 시민운동가로서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잘라서 액자에 넣어놓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만 잘라서 네. 변희재 법원으로부터 씨 인정받은 시민운동가 사회적 영향력도 있는. 네. 저희 사실 이제 변희재 씨 관심병이라는 얘기로 많이들 언급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소개의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닌가, 소정의 성과가 있지 않았나 스스로. 그러게요. 최근 들어서 했던 일 중에 가장 관심을 많이 끄는. 근데 이제 아까 이재정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나 또는 많은 민변의 변호사들은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굉장히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상대방, 그 명예훼손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면 더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변희재 씨의 이 판결을 웃고 또 환영만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맞습니다. 것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염려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런 판결이 주진우 기자 그리고 김어준 건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겠죠? 섬뜩한데요라고 빅터님께서 그렇죠. 맞습니다. 또 그런 칼날이 또 누군가에게 겨냥될지 또 우려하시는 그런 조금 약간은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실 필요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공유하셨으면 맞습니다. 좋긴 해요. 예. 다만 이제 사건의 차이점을 굳이 얘기를 한다면 여기 지금 주먹 뺨 5대. 아이고 이런 아이들도 주먹 뺨 5대 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변희재 씨가 김광진 의원과 관련해서 이제 언급한 내용은 뭐냐면은 김광진 의원이 관계된 회사가 국회의원직을 이용해서 순천 박람회 관련 사업권을 따냈다라고 단정적인 언급을 한 거죠. 근데 그 사업권은 김광진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사업권이 확정돼서 국회의원 직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런데 주진우 김어준 기자 같은 경우는 그 오천 살인 사건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고 그 다음에 의혹들이 있다라는 내용을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한 차원의 언급이었죠. 그래서 다소 이제 그 대상이 되는 발언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보다는 다른 식의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해소가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얘기됐을 때 그 보수 매체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영장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막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으셨나봐요. 그걸 기대하시고. 제가 그렇지 않다. 이 영장 발부된 거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장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나타나면 바로 취소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했더니 그 기사는 안 실리더라고요. 제 멘트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딱 이제 따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 딱 비워놓고 기사 다 쓰셨는데 이 사람 아니다. 그건 이제 구속된 거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얘기하면은 혼나야 된다. 이런 멘트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제가 갑자기 자료를 찾는다고 보다가 이제 재미있어서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진중권 교수님께서 그랬다면서요. 변희재도 발로 차지 마라. 우리도 같은 마음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변희재도 발로 차지 마라. 너희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웃기는 사람이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어쨌든 변희재를 이제 발로 차는 거, 그러니까 형벌로 차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변희재 님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주목을 끌고 막 웃음을 자아내는 일들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변희재 씨 지금 관련해서 민사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던 사례가 있죠. 이정희 씨도 있고요. 이정희 대표의 부부, 이정희 대표 부부도 있죠. 그렇죠. 그게 아마 그다음에 종북좌파, 주사파, 주사파, 동부연합, 경기동부연합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1,500만 원 예, 지급 의무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요. 또 김미화 씨 관련해서도 아마 이것도 종북이란 말 되게 좋아해요. 그죠? 그렇죠. 예, 종북 좌파, 친노 종북 좌파 이렇게 해서 방송인 김미화 친노 종북 좌파 이런 발언 때문에 뭐 800만 원 지급을 명받은 적이 있었대요. 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는 구분은 좀 하실 거예요.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다른 거고 민사 책임은 이제 나의 주머니를 털어서 갚아야 되는 나는 재산적인 출혈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거고 형사 책임은 이제 인신구속이라든지 아니면 벌금형 해서 형벌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건데 민사 책임 자체를 저희가 지금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가해자에게 민사 책임을 요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 대 개인이 다투는 거예요. 예. 근데 형사는 국가가 동원돼 가지고 예. 상대방의 표현행위를 억누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형사와 민사를 저희는 구분하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 즉 개인 대 개인이 1대1로 붙어가지고 나 마음 진짜 아팠다라고 하면서 그렇다, 뭐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서로 얘기하는 그런 과정까지 저희들이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 국가가 갑자기 떡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 아팠다는데 나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아팠대. 너 한번 맞아봐. 이래가지고 그렇죠. 막 한다든지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 이제 형벌화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들이 뭐냐면은 이제 절대 이렇게 독재 권력에 의해 가지고 이런 그 언론인들 또는 국민들의 어떤 비판의 자유를 옥죄는 그렇죠.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네. 거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사례에서. 대표적인 게 그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련돼서 다뤘던 MBC PD 수첩을 명예훼손으로 했잖아요. 그 농림수산부 장관을 명예를 훼손했다. 예. 그래서 그때 이 얘기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 명예훼손으로 그분들을 고소하고 고발한다, 뭐 처벌하겠다, 수사하겠다라고 해서 다들 사람들이 처음에 미국산 소가 고소를 했나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농림수산부 장관이 그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한 거잖아요. 아니 공직자가 네. 그것도 정책에 책임이 있는 자가 정책의 책임자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는 국민을 내 명예를 훼손했다. 내 명예를 훼손했다. 내가 일을 잘못했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한미 FTA 체결될 때 한미 FTA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그 당시 이제 김종은 명예훼손으로 하겠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으로 했었죠.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워낙 그런 얘기가 많아서 야 이제 앞으로 뭐 문화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 유인촌 장관이 나서서 내 명예를 훼손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뭐 따지면은 어떤 정책이든 비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 명예를 훼손했다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 명예훼손죄는 뭐냐면은 반의사 불벌죄예요. 이게 애매한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친고죄라고 하면은 고소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는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는 할 수 있어요. 재판도 가능합니다. 다만 나는 이 사람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라고 피해자가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재판도 그다음에 수사도 못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지금 산케이 신문, 그죠? 뭐 산케이 신문도 어쨌든 언론인으로서는 충분히 이제 취재 의무를 다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조금 더 추가 조사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만 산케이 신문을 지금 뭐 출국 정지까지 시키고 그렇게 수사권을 기소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청와대가 고소를 한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고소한 게 아니에요. 모양 빠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나라 언론사에 이제 지국장을 고소하면 모양 빠지잖아요.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보수단체가 고소를 딱 하고 반의사 불벌죄인데 나는 고소도 안 해도 어쨌든 수사는 진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책임져야죠. 우리나라에서 취재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하고 난 이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명예훼손죄가 그렇게 권력에 의해서 이용되면은 이런 식으로 악용된다는 사례로 말씀을 그렇기 드려봤습니다. 때문에 프랭크 라리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의 그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을 좀 없애는 것이 맞겠다라고 권고를 한 적이 있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이제 언론이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변희재 씨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또 칠수선아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론인도 웃기는데 시민운동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이런 분들도 발로 차지 않는. 예, 발로 차지 마라. 그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 예. 발로 차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2주의 간추린 뉴스에 이제 변희재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그 얘기를 시작하면 아우 고소해 하는 그런 코멘트가 연이어 있을 줄 알고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명예훼손죄 비형벌화에 대해서 한참 할애를 했습니다. 우리 방송 청취하신 분들은 이 논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많이들 공유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 김미화 선생님이든 이제 공정 작가님이든 피해를 참 많이 보셨어요. 이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일베층들, 가족에 대한 이 언급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도 많이 입으셨는데 사실 그런 것 관련해서 이제 형사 고소를 제일 먼저 자문해 오시잖아요. 우리 민변 변호사님들 자문을 했더니 다들 문전박대를 하신 거예요. 형사처벌 구하지 마세요. 그냥 민사로 하세요 하니까 그분들이 피해를 입었던 수위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내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참을 수 없다. 이런 분노가 있으셨던 상태에서는 민변 변호사님한테 못마땅하셨던 분도 한때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박원순 시장님의 그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일베나 또 강용석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해서 어머니 그 사모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저희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편지 쓰자. 시장님 보고 참으라고. 참아야 된다.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또 이제 아무런 조치 안 하겠다라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 조언을 받아들이셔서? 아니, 편지는 안 썼어요. 편지 써서 그렇게 됐으면 저희가 오히려 참. 또 민변의 변호사님이죠. 죄송할 뻔했죠. 또 민변의 변호사님이시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법제가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셨던 분이기도 하죠.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그 어떤 누구의 표현의 자유도, 발로 차지 않는. 네.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들 듣고요. 2부에서. 보호수용제 얘기 한번 하시죠. 다시 말씀 나눌까요?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고, 뱃속에다 10달을 가지고 있다 낳은 내 새끼라고요. 어떻게 내 새끼를 데려갈 수 있냐고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그 작은 노력, 바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겹겹이 가려진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그 환부가 드러나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사인.세월호416.org에 접속하셔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힘, 그 힘을 사인.세월호416.org에서 함께 모아봅시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변이 있나 2부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이 함께하는 내서 2인자 이광철 변호사님께서 오늘 빠지셨는데요. 어떻게든 2인자시겠네요. 뒤로 하나 앞으로 하나. 지금 저희가 전화 연결했습니다. 가뜩이나 오늘 소식 중에 또 이광철 변호사님이 승소하신 그 박정근 씨 관련된 소식도 있었는데요. 지금 막 재판이 끝나서 여러분하고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광철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네. 이게 정말 죄송하고 쑥스럽네요. 2주 연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녹방까지 하시려고 했는데,
방송국에서 이제 생방송의 묘미를 살려서 소통하는 방송을 하라 그래서 못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노력하셨는데, 그죠? 아쉬워요. 저 방송 복귀했어요. 네, 지금 이재정 변호사님 출산 하시고 나서 이제 또 뵙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스튜디오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화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니까 청취자분들께도 죄송하고, 또 그렇습니다. 네. 전화로 연결하시는데도 전문 방송이. 호흡과 멘트가 이제 단련이 되셨어요.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예, 와. 우리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승전보를 알려주니까 힘도 나고, 그래요. 물론 2심에서 이미 이제 무죄 선고된 것이 확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3심 역시도. 항소심입니다. 예, 항소심. 이제 2심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전문 용어로 구사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고생은 사실, 피고인 박정근 씨 본인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걸로 구속까지 되셨으니까. 네, 구속되고 나서 보석으로 풀려나서 이제 재판 진행했고 또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아가지고 사실 본인은 마음고생도 심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몸도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 안에서 또 우울증 이런 것들도 증상도 있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고생을 많이 했고 저도 조금 고생을 하긴 했죠. 네. 예. 아니, 이게 수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고, 기소가 됐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건데, 1심에서는 또 유죄가 나왔다는.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외신이 웃지 못할 일 비슷한 식으로 해서 많이 소개했었어요, 이 사건을. 예. 그랬죠.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 이제 박정근 씨는 북한이 운영하는, 북한 쪽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의 어떤 내용을 리트윗하면서 약간은 풍자하는 방식 또는 조롱하는 방식의 트윗을 날린 거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 구체적인 얘기 조금만 언급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박정근 씨가 2011년도 9월 달인가? 트위터는 이제 3월 달에 개설을 했고요. 네. 2011년 그때 이후에 이제 9월 달부터 약 7만 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7만 건. 예, 7만 건의 그 글 중에서 이제 북한 관련해가지고 공수사실로 들어와 있는 게 229건 정도고요. 그거를 수치로 환산하니까 0.0003%가 그렇다고 이제 유학 계산도 해주셨는데, 이제 그 글들이 우리 민족끼리를 리트윗한 백두 장군이니 해갖고 이런 3대 세습을 옹호하고 성군 정치를 옹호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유튜브에 이제 북한 군인들이 이제 사열하고 행진하는 영상들 있잖아요. 또 그 영상을 또 이제 링크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한 229건 정도가 이제 이적 표현물 반포다 해갖고 기소가 됐는데, 사실은 그 글들을 반포한 거는 맥락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 한 600건 정도 이제 박정근 씨가 북한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트윗 내용을 찾아갖고 저희들이 600건 정도를 제출했는데, 거기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XX 이런 식의 욕설들, 그리고 예를 들면 김정일 이제 국방위원장이 죽었을 때 2011년 12월 달이었죠. 그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시체 방부제 처리를 할 것이 하나 더 늘었다는 둥, 그리고 월화수목 김정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빼빼로 장군님 빼빼로 주세요라든지 이런 식의 북한을 풍자하고 지도부를 하여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무슨 이적의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수사가 되고 또 구속되고 기소가 되니까 굉장히 황당했고, 또 1심이 또 유죄 판결을 하니까 더 황당하더라고요. 물론 항소심 가서 바로 잡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 그 판결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로 확정된 거는 정말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사의 하나의 좀 관행을 그런 제동을 거는 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게 사실 게시물 자체가 이적 표현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표현물 자체를 인용하는 그 게시자가 어떤 의도로 인용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상식인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올렸던 다른 트윗들을 보면은 충분히 이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드러나는 거고, 또 문제가 됐던 그 트윗 자체에서도 드러나는 트윗들도 많았던 거죠. 예. 1심 판사님 대체 누구예요? 왜 유죄를? 예? 실명 공개합니다. 예, 실명 공개합시다.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상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유죄로 인정이 안 돼야 되는데 이걸 법조인이라고 유죄 선고를 했던 판사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시간이 오래돼서 까먹었습니다. 예, 이런 경우 많아요. 기억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적 표현물이라고 대표적으로 봤던 것들 하나 정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적 표현물로 봤던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영한 백두장군 그다음에 지금 기억나는 거는 미국에 대한 아주 불태전에 가고 니놈들과 한판 우리는 싸움을 각오하고 있다 덤벼라 이런 식의 글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북한 조총통에서 운영하는 맞아요. 우리 민족끼리라는 게 좀 약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유치하고 그렇죠. 굉장히 이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세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좀 호전적이고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MB 정권에 대한 비판들, 노골적인 비난이죠. 이명박 역도 이런 식으로. 대체로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글들을 이제 리트윗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근 씨는 그걸 리트윗을 하면서 이게 참 되게 유치하다, 유치뽕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런 리트윗에 또 이렇게 일종의 비슷하게 두석 비슷하게 달아놓은 것도 있어요. 야, 진짜 참 말투도 참 괴상하고 기이하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대체로 그런 것들을 리트윗했습니다. 변호사님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무죄가 확정돼서 기뻐하고 축하드리고는 있지만 정작 박정근 씨는 이 무죄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죠.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면서 소회가 어떠시던가요? 직접 여쭤봐야 되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이따 여쭤볼게요.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모셔서 박정근 씨 좀 얘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박정근 씨는 이제 한 가지 소외 가려갖고 재밌는 얘기를 본인 이제 페이스북에 남겼던데 항소심에서 검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그러니까 피고인은 이거를 장난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 장난 같은 북한을 상대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국립묘지에 묻혀있다. 피고인은 국립묘지라도 한번 가봤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항소심에서 검사가 최후 농구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그래갖고 이번에 무죄 확정되고 나서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에다. 나 국립묘지 왔다. 이제 검찰 당신들은 나한테 더 이상 국립묘지 운운하지 마라. 나도 이 나라 백성이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고 어쨌든 지금 박정근 씨는 지금 리트윗에 대한 새로운 또 수사들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박정근들에 대한 지금 수사를 사실 지금 공안 경찰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정근 씨 후원회가 지금 조직돼 있는데 박정근 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수사들을 좀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지금 그런 또 기특한 일들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그 후원회가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또 가서 이러저런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본인과 같은 일이 다시 좀 벌어지지 않도록 또 제2, 제3의 박정근들을 생기지 않게끔 감시하고 또 그런 분들을 후원하는 그런 좀 기특한 일을 박정근 씨가 하고 계세요. 예. 저희가 간추린 뉴스로 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거기 내용이 인용된 부분을 보면은 아마 대법원의 판시 내용이 일부인 것 같은데요. 140자 이하의 단문으로 소통되는 트윗은 개별 내용이 반국가 단체 주장과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지할 목적이라고 쉽게 추론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던 아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적법하다고 결론을 했다는 건데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라면 우리가 트윗 내용을 가지고 굳이 국가보안법 아니라도 이제 명예훼손이나 기타 다른 형사 범죄로 이렇게 수사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판단에도 상식이긴 한데 어쨌든 전체 내용을 봐야 되고 그 의도를 찬찬히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는 도움이 될 만한 또 판단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원용할 만한 법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항소심 재판부가 굉장히 좀 잘 판단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 트위터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에 관해서 법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되게 잘 했고 사실은 저희가 그 항소심 재판부에서 박정근 씨가
그 투입 본사에 가가지고요. 예. 투입 본사에다 요청을 해서 7만 건의 글을 다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월별 막 게시 통계도 내고 저희가 그래서 그 중에서 기소된 검찰이 문제 삼는 표현물의 빈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하고 해가지고 그것도 다 법정에서 검증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차분차분히 저희가 항소심에서 한 걸 보면서 참 어이없다 이런 식의 반응들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재판부가. 예. 뭐 이제 꽃봉오리님께서는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저도 박수 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고요. 네, 예, 또 이광철 변호사님 화이팅하는 문광님의 글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 지금 방송 스튜디오에 같이 오셔가지고 축하도 받으시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전화 너머로 이렇게 멀리 들어서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스튜디오에서 꼭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주 연속 이렇게 결박을 하니까 정말 면목 없고 죄송하네요. 네, 다음 주에는 그 국가보안법 특집 뭐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저기 홍모 씨 보이부 직파간첩 무죄도 나왔습니다. 예, 저희 뭐 다음 주가 되든 아니면 또 뭐 그분들 사정도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공지하면 안 되죠. 아이 비전문 방송인데 정말 꼭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자리 마련해 보면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요? 아이고 이 비전문 방송인들 정말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통 형사사건 무죄되고 구속된 사건 보석으로 풀려나면 엄청나게 돈방석에 앉는데 어떠신가요, 형편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예. 여튼 축하할 일이라는 거. 네. 이재용 변호사 아기는 잘 크나요? 아기 이름은 뭔가요? 아기요. 아기는 잘 크고 있는데 아기와 발맞춰 저도 자꾸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많이 커졌습니다. 저 잘 컸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다음 주에 스튜디오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꼭 봬요. 예, 꼭 봬요. 네. 네. 예, 우리 이인자 이광철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박정근 씨는 개인적으로 만나뵌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분인데 우울증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1심 유죄나고 나서. 근데 이제 조금 좀 터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또 아는 사례가 있잖아요. 박대성 씨라고. 예. 미네르바라고. 그분도 체중이 결국 무죄 받았지만 체중이 엄청 줄고 그 항우울제를 계속 먹어야 될 지경에 이르렀었던. 좀 편하게 표현하고 비판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헌법적 가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닐까요? 그죠? 예. 국립묘지에도 사실 묻힌분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셨던 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 참 무죄가 나도 완전한 승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러니까요. 상처는 정말 깊이 패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수사권의 대상이 됐다는 거는 큰 위축감? 예. 그러니까요.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어요. 예. 남은 시간이 많진 않지만 저희 간단히 이제 보호수용제 관련된 얘기 간단히 말씀 들어보면 하는데요. 여러분 뭐 간략한 뉴스에서 봤겠지만 보호수용제 처음 듣는 말은 아니실 거예요. 예전에 비슷한 제도가 있어가지고 보호감호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사실 보호감호제가 있다가 폐지가 됐어요. 폐지됐을 땐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 법무부가 새로 보호수용법이라는 제도를 입법 예고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2005년도에 사실은 그 보호감호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근데 보호감호제도가 이제 폐지된 게 위헌 판결 받아서 사실 폐지된 건 아니고 여야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서 여야의 합의로 이제 폐지를 한 겁니다. 근데 9년 만에 다시 보호 수용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시 이제 제도를 만드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일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분들이 수용 기간을 다 마치고 나왔을 때 바로 사회에 복귀시키지 않고 최단 1년, 최장 7년간 다시 보호 수용이라는 형식으로 사회화 격리를 시키는 제도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많이 비판하시는 게 그럼 이중 처벌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선고받은 형을 다 살고 나와도 바로 사회에 복귀 못하고 또다시 보호 수용이 돼서 1년 또는 길면 7년을 또 사회와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체감은 형벌하고 진배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재형법정주의 적용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식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법원의 언도를 받아서 딱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결정은 하는데
교화를 이유로 하기 때문에 이제 좀 탄력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의 책임,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하는 네, 거죠. 맞아요. 근데 교화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7년 더 있거나 뭐 최장 7년이긴 하지만 더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과연 그 기간 안에 그러니까 그 기간을 보호 감호가 됐을 때와 보호 수용이 됐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를 했을 때 얼마만큼 교정 그다음에 교화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도 증명되기 어려운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 그 효과도 미확인이고 예.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사회에서 격리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형벌을 2번 받는 형식이 되는 예. 그래서 이중처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원래 하나의 범죄에서 처벌을 2개 받는 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예. 우리나라 헌법에. 근데 이제 헌법상 원칙이죠. 근데 처벌 2번 받는 형식이 되는 거고 처벌 2번 받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좀 과잉하게 처벌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그 비판이 계속 나왔었던 보호감호의 부활판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그 대상이 뭐 아동 성폭력법, 뭐 연쇄 폭력법, 연쇄 살인범, 예. 뭐 이런 경우처럼 뭐 살인은 2회 이상, 뭐 성폭행은 3회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흉악범에 대한 국민 정서들이 네. 어쨌든 굉장히 좀 더 엄벌해야 된다. 엄벌주의를 좀 부추기는 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좀 발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 변호사님은? 근데 지금 보면은 너무 이제 강성 처벌 위주로 형사정책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루어진 조치들만 봐도 유기징역의 상한을 확대했어요. 그 다음에 전자발찌제도, 화학적 거세제도, 성폭력범의 신상공개제도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뭐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막 들어온다고 비판이 많았었는데 또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막 지금 이런 제도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 최근에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범죄자는 특이한 사람이고 그런 특이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니까 그 사람만 강력하게 처벌하거나 그 사람만 사회에서 격리시키면 된다는 그러면 인식을 해결된다. 갖고 있어요. 해결된다. 근데 실제로 범죄라는 것이 많은 그 사람들이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어떤 특이한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벌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 요인들이 그렇죠. 함께 작용을 하는 빈부격차나 면도 있죠.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도 여성 비하적 문화라든지 이런 데서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가 힘을 합쳐서 어떤 이런 문화나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 이상한 놈이다. 너만 격리시키면 돼라는 식으로 계속 치우치는 건 사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배제 위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개인의 책임으로만 개인의 책임으로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인권의 보호라든지 역사의 진보라든지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자기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것도 이제 또 뭐 존중돼야 되는 원칙이고 그렇긴 하지만 그것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범죄를 어쨌든 예방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 모두가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고 엄벌주의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거죠. 생각들이 없는 것이 벌어지는 게 바로 왕따고 군대 내 병력이에요. 그러니까 좀 처지는 사람들을 넌 이상한 애야라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 같이 챙겨서 같이 이렇게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그런 문화가 곳곳에서 지금 병폐를 낳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고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될 것 같아요. 뭐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긴 한데요. 시간이 부족하긴 하네요. 하지만 뭐 이 주제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 이제 이중처벌이라는 관점 그리고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되는 문제일 수 있다는 점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오늘 방송 리 변호사님 없이 리 변호사님 없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박지민 변호사님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늘 함께 있다는 거. 느끼해. 셋이 함께라는 거. 느끼해. 네, 다음 주에는 리변님 함께 모시고 3명이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예, 다음에 뵐게요. 예,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